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공장을 확장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 간부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로 북한 당국이 외화 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오늘까지 북한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과 식당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뒤를 봐준다는 업체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집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최소 67만 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4개 신도시 전체에 공급됐던 주택 물량의 2배 이상입니다. 광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방화범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질렀다가 막상 불이 크게 번지자 놀라 달아나면서 짐까지 챙겨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도로가 꺼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인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야,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이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낡은 상수도관이 파열돼 나온 물이 공사장 집안을 약하게 만들어 생긴 사고로 보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선물, 다시 말해 도발을 예고한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공장이 증축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언급한 바로 그 장소에 80명 넘는 군 간부들을 소집했는데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의 316 트럭 공장입니다. 2년 전 ICBM급 화성 15형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곳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찰한 바 있는 대표적인 ICBM 관련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 공장 건물 바로 옆에 파란색 지붕을 얹은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ICBM 발사대를 설치하거나 개조할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로 ICBM 발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 간부 80여 명을 불러 모아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했던 곳입니다. 양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꽂이가 똑같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등의 새로운 길을 강조한 신년사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확대 회의에 대해 자위적 국방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말 내내 주력 정찰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 대북 제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는 중동 유일 북한 식당 옥류관은 문을 닫기까지 했죠. 그런데 북중 접경 중국 공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단독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권호혁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단둥시 외곽의 한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 2명이 커다란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다른 북한 노동자들이 봉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4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일을 하고 이들이 받는 월급은 우리 돈 평균 40만 원 안팎. 값싼 북한 노동력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중국 업체 측 설명입니다. 단둥 외곽의 식품 가공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我们车子小姑娘
18、19岁、22、23岁，人家共吃共住、签证乱七八糟的，这 공장 근로자 중에는 한 달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 등으로 건너와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역 앞에서는 귀국길에 오른 북한 노동자들이 포착됐으나 대규모 귀국 행렬은 없었습니다. 단둥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대부분 귀국했으나 베이징과 선양 내 일부 북한 식당들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은 귀국한 종업원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취업비자를 가진 북한 노동자 다수가 귀국했지만 관광비자나 도강증을 이용한 불법 취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북한 노동자 수치 공개를 꺼려온 중국이 내년 3월 유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어떤 입장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단둥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살 집이 아니면 팔라. 2년 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서 경고했죠.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10채 넘게 가진 부동산 부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가진 전체 주택수를 다 합쳐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 전체에 공급했던 물량의 2배도 넘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최다 주택 보유자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입니다. 총 16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좀 재개발 좀 이슈도 있는 지역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도 있으면 이 의원처럼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4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50채 넘게 가진 슈퍼 다주택자도 1,800명이 넘습니다. 10채 이상 보유자들의 전체 주택수를 최소치로 계산하면 67만 채 정도인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배 이상입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 1,400만 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에서 나오는 매각 차익도 있기 때문에 그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그 임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다주택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진 탓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장차관 40명 가운데 11명이 다주택자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3배 올리고 투자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집값 폭등은 보수 정권 탓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박 시장의 속내는 뭘까요? 강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강력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OECD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0.16%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데.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과거 보수 정권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강경 발언은 지난해 여의도 용산 통개발 제안 이후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해당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개발이 보류됐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박 시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역사교과서를 꺼내들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표현했다, 천안함 폭침 의미를 축소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인원고 사태도 문제 삼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념 전쟁은 더 불붙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는 종북 교과서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홍보 책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닌 38선 이남에 수립된 정부로 의미를 축소했고 북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국가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서술하고 천안함 폭침은 침몰로 의미를 축소하는 등 근현대사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원인 모르는 폭발이라고 하면 그게 북한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교과서 이렇게 실리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겠습니까? 전교조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했던 인원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은 교육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편협하고 편향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교육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국당은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별도의 장애투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헛발질. 네, 정의당은 지난 20일 당 공식 트위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몸 대주는이라는 표현은 사석에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정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정의당이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네, 정의당은 논란이 되자 오후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몸 대주는 대신에 병력 대주는으로 표현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설가 공지영 씨는 SNS에 자한당인 줄 알고 이런 말 쓰는 천한 것들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 정말 제정신이세요라고 저격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의가 없는 정의당, 정신도 없는 정의당이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을 감싸는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네, 바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몸대주는이라는 말만 보면 공지영 씨의 오독처럼 성적인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원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정의당이 미국의 무리수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지영 씨는 몸 대주는이라는 말에 그 어떤 오독이 있다는 말씀이냐, 애초에 오용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의당이나 이종걸 의원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얼굴, 그리고 수염의 정치학, 어떤 내용인가요? 모범생 이미지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이후로 수염도 기르고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황 대표의 달라진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수염을 얼마 전 단식하면서 제가 뻔하고 그래서 안 깎았는데 안 깎는 것이 되게 많네요. 우리상이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정말 도둑망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네, 스타일상으로는 메이크오버라고 불릴 만큼 완전히 바뀌었고 투사 이미지도 갖게 됐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은 그 수염을 길렀던 정치인이 황 대표 말고도 꽤 있지 않았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야인 신분으로 네팔과 부탄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등산복을 입고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백두대간 종주를 했었는데요. 네.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즉 아름다운 양보를 받는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네. 털복숭이가 된 채 나타났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도 중요할 때마다 수염을 길렀군요. 네. 정치인들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있겠죠. 혹시 조수빈 앵커는 럼버 섹슈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럼버 섹슈얼, 럼버가 나무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나무꾼과 메트로 섹슈얼의 합성어인데요. 투박한 남성미를 강조하는 패션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무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에게는 남성미를 강조하고 좀 고뇌에 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여권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사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한 팀장급 핵심 당직자는요.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면서 SNS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의 황 대표가 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처음에 황 대표가 삭발을 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패러디물이 쏟아질 정도로 투사 이미지가 화제가 됐던 건 분명해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신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의 묘수, 지금 선거법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묘수는 비례한국당입니다. 만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지역구도 챙기고 비례대표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면 된다는 건데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헌적인 제도를 야합을 통해서 밀어놓고 이걸 받아라. 독이든 사과를 내놓고 너 먹어라. 네, 한마디로 민주당을 향해서 비례한국당 보기 싫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도 없고 정의당이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는데요.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묘수 할 말을 잃는다며 민주당에게도 묻는다. 비례한국당 겁나나? 민주당마저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비례한국당을 만약에 만들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한국당 찍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선관위에 따르면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세부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묘수를 꺼내든 만큼 통과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유독 연기가 건물을 순식간에 삼키면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텔 건물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밖으로 투숙객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 모텔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 새벽 5시 45분쯤. 3층에 머물던 투숙객 39살 김모 씨가 불을 지른 겁니다. 주말을 맞아 모텔방 대부분이 투숙객들로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보가 울리길래 옆에 나와보니까 연기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중에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가 더욱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은 모텔 3층에서 시작됐는데요. 검은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내부 쪽에 지금 화염과 연기가 분출된 상태로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3층, 4층, 5층 농면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난 시간이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이어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고 비상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유독가스가 건물에 퍼지면서 투숙객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어두워서 연기가 다 가려져서 땅만 보고 찾았거든요. 그때 진짜 문 안 열릴 때 아이들 조용하고. 한 투숙객은 4층 창밖으로 뛰어내렸지만 다행히 주차장 천막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방화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투숙하고 5시간 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막상 불이 크게 치솟자 겁이 나서 도망가면서도 자기 짐은 챙겼습니다. 챙겨야 될 건 사람 목숨이었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외투를 입은 남성이 양손에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걸어옵니다. 방화용이자 39살 김모 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가 모텔에 들어간 건 새벽 0시 반. 5시간 뒤 머물던 객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베개에다 덮고, 화장실 갖다 덮고, 이불 갖다 덮고. 불길이 거세지자 객실을 빠져나왔던 김 씨는 짐을 챙기려 다시 모텔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성 연기를 마신 김 씨는 가장 먼저 대피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나와 있었고 연기 흡입을 해가지고 구급대라는 게 이야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불을 뭐 질렀다는 식으로.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뒤 막상 불이 크게 번지자 놀라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짐을 찾으려 객실 문을 열면서 산소가 다량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불이 더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인근 고시원에서 거주했는데 왜 모텔에 투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원 중인 김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요즘 도심에서 땅꺼짐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오늘은 서울 여의도 도로가 내려앉아 공사 작업을 하던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커다란 구멍이 뚫린 아스팔트 아래로 텅 빈 지하 공간이 보입니다. 흙과 모래가 차 있을 자리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고 소방대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여의도 지하보도 건설공사 현장 근처에서 인도와 차도 경계를 표정한 아스팔트가 주저앉아 버리는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 20분쯤. 구조대원이 3m 아래 지하로 떨어진 50대 작업자를 2시간 만에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플라스틱 방호벽을 치우던 중 지하로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 난 직경 2.5m 크기의 구멍은 현재 공사용 철판으로 덮여 가려 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인근의 낡은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 아래 집안이 쓸려나간 게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간들이 워낙 노후화돼 있잖아요. 모래 집안이라 조금만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쑥 꺼집니다. 어제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도 4차선 도로가 1m 정도 아래로 꺼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양시는 인근 오피스텔 공사 현장 터파기 작업 도중 지하수가 새어나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많이 공원이라 산책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죠. 이런 건물이 있어. 이렇게 땅이 꺼지니까. 고양시는 사고 지역 주변 통행을 막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들,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이 멧돼지를 잡으러 나섰던 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멧돼지에 물린 상처로 참혹했습니다. 강경목 기자입니다. 낙엽 무더기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엽사 62살 우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른 아침 동료 엽사들과 멧돼지 포획을 나섰다 연락이 끊겼고 경찰이 수색 끝에 우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에는 멧돼지에게 물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돼지를 잡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총이 격발이 안 되니까 돼지한테
다친 것 같아요. 돼지가 뭐 옷도 막 다치지 않고. 주변에는 이처럼 꺾인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당시 참혹했던 순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 씨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는 동료 엽사에 사살됐는데 포획 직전까지 격렬하게 저항해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돼지를 보고서 머리를 쐈는데 총에 맞고 나한테 다쳐가지고 저도 다리가 지금 정상이 안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정부는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획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엽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보상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그 수력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해외여행 가서 맛봤던 현지 음식. 국내에 들어와서 찾아가 보면 맛이 영 달랐는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이 현지 레시피를 그대로 들여온 음식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국인 2명이 한창 음식을 고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딤섬 전문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고향 음식을 맛보려고 온 겁니다. 刚才你吃的菜味道怎么样？很好吃，就比我之前在家乡的，就是味道还好一丢丢。 이처럼 해외 현지 음식을 한국식으로 바꾸지 않고 현지 맛 그대로 제공하는 곳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쪽 정통의 음식을 한국에 가져와서 그대로 많이 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통의 맛을 살려보는 그런 레스토랑을 하고자 합니다. 대만에서 들여온 한 버블티 전문점은 백화점에 입점하자마자 50여 개 디저트 브랜드 가운데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베이커리 브랜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해외 유명 먹거리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한 브랜드들과 상품들이 고객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 음식을 그대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집안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 가정식 제품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크루즈 여행은 여행 중에서도 가장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경험으로 꼽히는데요. 포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크루즈로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타봤더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다채로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라틴 댄스를 춥니다. 옆방에서는 마술쇼가 한창입니다. 잠시 뒤 한껏 멋을 낸 사람들이 파티장으로 모여들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5만 7천 톤급 국제 크루즈선의 시범운항 모습입니다. 편도 30시간의 긴 항해지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항해 일정이 길었잖아요. 너무 짧았어요. 눈으로 즐기고 저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한 목적지, 여유롭게 관광을 즐겨봅니다. 블라디보스톡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여행 일정에도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루스키성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이번 시범운항엔 모집 인원 1255명을 모두 채워 크루즈 여행 수요를 체감케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운항을 시작으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과 일본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벨트의 크루즈를 꿈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전 아나운서이기도 했던 고 정미용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난 2013년 당시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김성환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이렇게 지목하면서 시작된 민사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당시인 김 구청장은 정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정 전 아나운서가 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은 일관되게 결정을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이 종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정황에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인 모함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 전 아나운서에게 800만 원을 배상해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6년간에 걸친 소송전이 끝난 겁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요, 이제 고인이잖아요. 근데 네. 고인한테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또 낸다 하더라도 누가 내느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피고인이 사망하면 이 공소권이 사라지는 형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민사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금을 이 사망한 정 전 아나운서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내면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대통령의 사상을 문제 삼아서 시끄러웠다가 이거는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보수단체 집회에서 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재판부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고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형사재판에서는 악의적 모함이나 인격적 모독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도 형사는 무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군요. 한마디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불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곧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였군요. 자, 다음 소식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다시 방송 금지됐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어젯밤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 녹화분에 대해서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방영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방송 금지 가처분이 나온 지 4개월 만에 법원은 2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검거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 김성재 씨는 가수 이현도와 함께 1990년대 2인조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23살이었던 김성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였고요. 구속돼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에 방송 금지 요청한 사람이 이 전 여자친구였어요. 예, 맞습니다.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는 당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로 혐의를 벗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이 무려 24년 만에 자신의 살해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방송 금지를 요청한 거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방송을 내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8월 1차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뒤에 제작진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3년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결국 4개월 만에 다시 방송 금지 결정이 나와서 어제도 방송을 못했지만 김성재 편을 만든 담당 PD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제보와 증거를 모아서 다시 방송에 내보낼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밤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새벽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겠고요. 아침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곳곳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눈은 북쪽에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새벽에는 대설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강수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에 내리기 때문에 도로가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제주도에,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집을 팔지도 의심스럽지만 팔릴 만한 집을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된 다주택자는 35명.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세입자에게 처분 의사를 전달했다. 강남 집은 놔두고 지방에 있는 집, 그것도 요즘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지역의 집만 판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집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